927년 늦가을 대구 곰산동수 신라를 구하러 달려온 고려군 1만이 이곳에서 견훤의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삼국사기는 기록합니다. 고려의 장수 신승겸을 비롯한 여러 장수가 전사했고 왕건은 단기로 달아났다고 견훤에게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투가 그의 마지막 승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9세기 상주 일대 한 농가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견훤. 삼국사기는 그의 출생과 관련해 기이한 일화를 전합니다. 어머니가 들일을 하러 가며 아기를 나무 아래 두었는데 호랑이가 와서 젖을 물렸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견훤은 체격이 크고 용맹했습니다. 신라군에 들어가 서남의 방어군이 되었고 비장, 장군의 부관까지 올랐습니다. 기록에는 그가 잠잘 때도 창을 베개 삼았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보았습니다. 중심을 잃어가는 신라를. 892년 진성 여왕 치세. 신라는 이미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견훤도 군사를 일으켜 무진주를 손에 넣었으나 아직 왕을 취하지는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00년 견훤은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고 스스로 왕을 취했습니다. 국호는 후백제. 기록에 따르면 견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곳은 백제가 처음 일어난 땅이다. 의자왕이 당한 치욕을 내가 씻겠다. 연호를 정계라 했습니다. 바르게 연다는 뜻이었습니다. 후백제의 군대는 강했습니다. 전라도 전역과 충청 남부까지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927년 11월 견훤은 신라의 수도 경주로 진격했습니다. 천년 왕국의 심장을 삼국사기는 기록합니다. 견훤이 경혜왕을 강제로 자결하게 했고 경승왕을 새 왕으로 세웠다고. 왕건이 경주를 구하러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견훤은 곰산동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승겸이 왕건의 갑옷을 입고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했고 왕건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견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천하가 그의 손에 들어오는 듯 보였습니다. 930년 1월 고창 견훤은 다시 왕건과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삼국사기는 기록합니다. 후백제군이 대패하여 수천 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이 전투 이후 주변 호족들이 하나둘 고려로 돌아섰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고 견훤은 처음으로 패배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견훤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그가 총애한 이는 넷째 금강이었습니다. 견훤은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장남 신검이 반발했고 935년 3월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삼국사기는 기록합니다. 신검이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었다고. 왕이었던 그는 하룻밤 사이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견훤은 금산사를 탈출해 원시였던 왕건에게 향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견훤은 왕건에게 후백제를 치자고 요청하며 자신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겠다고 합니다. 936년 9월 1-2촌 전투 견훤은 왕건의 선봉에 섰고 신검이 항복하며 후백제가 무너졌습니다. 왕건은 신검을 살려주었습니다. 견훤은 신검이 사면받는 것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915년경 철원 태봉국 궁궐에 죽음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궁예는 관심법을 체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신의 눈이라고. 그가 누군가를 의심하면 처형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공포가 결국 자신의 왕좌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9세기 신라 왕궁 단오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가 나 있었고 일관이 왕에게 고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나라의 해가 될 것입니다. 허난왕 또는 경문왕. 왕은 그 아이를 없애라 명했습니다. 유모가 떨어지는 아이를 받았으나 손가락이 아이의 눈을 찔러 애꾸눈이 되었습니다. 유모는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이름은 궁예. 버림받은 왕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0여 세의 궁예는 자신의 출생을 알고 3달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스스로 법령을 선종이라 지었습니다. 891년 신라는 이미 뼈대만 남았고 전국이 군웅할 거 했습니다. 궁예도 3달사를 떠났습니다. 북원의 양길이 그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894년 10월 염주를 점령하며 3,500명의 병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병사들이 그를 장군으로 추대했습니다. 세력이 커지자 양길과 충돌했지만 궁예가 선제 공격으로 격파했습니다. 901년 7월
궁예는 왕을 칭했습니다. 국호는 후고구려. 그의 진격은 파죽지세였습니다. 한산주, 충주, 청주를 연이어 장악했습니다. 904년 국호를 마진으로 912년 다시 퇴보로 바꿨습니다. 한반도 중부와 서북부 대부분이 그의 세력이었습니다. 911년부터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했습니다. 큰아들은 신광보살, 막내 아들은 청광보살, 자신의 아들들마저 신의 경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관신법, 미륵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신통력. 그러나 이는 신통력이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공포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숙청의 칼날이었습니다. 죄 없이 죽임을 당한 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915년 왕후 강씨가 용기를 내어 간험했습니다. 삼국사기는 끔찍한 기록을 남깁니다. 불에 달군 쇠방망이로 왕후를 죽였다고 신광보살, 청광보살이라 불렀던 두 아들마저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신하들은 숨죽였습니다. 맹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918년 6월 홍률, 배형경, 신순겸, 복지겸 4명의 장수가 왕건을 찾아왔습니다. 왕건은 처음엔 거절했으나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궁예는 미복 차림으로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왕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국호는 고려, 후 고구려는 18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궁예의 마지막. 삼국사기는 짧게 기록했습니다. 산속에 숨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양의 백성에게 해를 입었다. 고려사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보리 이삭을 자르다가 백성들에게 발각되었다고. 기록은 분노한 백성들의 손에 궁예가 죽임을 당했다고 전합니다. 918년 6월 철원에서 4명의 장수가 왕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유, 배형경, 신순겸, 복지겸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를 궁예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거절은 예의였고 승낙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었습니다. 877년 송악에서 태어난 왕건의 아버지 왕림은 서해 무역로를 장악한 해상 세력이었습니다. 예성강 하구는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가 들어오고 신라의 금과 철이 나가는 서해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왕건은 어린 시절부터 배와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901년 궁예가 후고 구려를 선포하자 왕건은 궁예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충성이자 투자였습니다. 궁예 휘하에서 수군을 맡은 왕건은 궁예가 육지의 왕일 때 바다를 장악했습니다. 904년 나주에서 왕건은 군사력과 외교를 병행했습니다. 궁예는 북쪽에, 견훤은 동쪽에 있지만 바다는 내가 장악했소. 나주, 진도, 영암, 광주가 하나씩 고려의 것이 되었습니다. 918년 정변 직전 왕건은 공식적으로 궁예의 신하였지만 실제로는 서남부 해안 전체의 지배자였습니다. 궁예가 광기에 빠져 있을 때 왕건은 이미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918년 6월 궁예의 공포 정치가 극에 달하자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4사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왕건은 의리상 어렵다며 거절했지만 결국 설득당했고 정변은 큰 전투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918년 6월 15일 왕건이 왕위에 올라 국호를 고려라 정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관료 체계와 군사 조직, 심지어 국호까지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18년 동안 형성된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건의 천재성은 전쟁터가 아니라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정비와 후비를 포함해 29명의 왕후와 혼인 동맹을 맺었는데 충주 유씨, 광주 왕씨, 황해도 김씨 등 각 지역 호족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의 혼인은 하나의 동맹이었고 하나의 동맹은 하나의 군대였습니다. 927년 공산 전투 견훤에게 대패. 930년 고창 설원에서 후백제군 격파.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왕건의 진짜 무기가 작동했습니다. 호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왕건은 받아들였습니다. 935년 3월 후백제 내전으로 아들 신검에게 유패된 견훤이 6월 탈출하여 왕건에게 귀부하자 왕건은 평생의 적을 상부로 예우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신라 경순왕이 항복하자 왕건은 그를 정수로 삼고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통합이었습니다. 936년 9월 왕건과 견훤의 연합군이 일리천에서 신검을 격파하며 후백제가 멸망했습니다. 견훤이 칼로 시작한 후삼국 시대를 왕건이 통합으로 끝낸 것입니다. 936년 9월 견훤이 사망하자 왕건은
평생의 적에게 최고의 예우를 바쳤고 신라 유민과 후백제 유민, 북방 호족 모두에게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943년 죽음을 앞두고 남긴 훈요 10조 8조에는 차현 이남, 공주강 밖의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백제의 옛 땅입니다. 왕건은 후백제 유민을 받아들였지만 후손들에게는 겸괴하라는 조항을 남겼습니다. 통합은 전략이었지만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왕건의 현실주의였습니다. 943년 5월 20일 왕건이 67세로 사망했습니다. 개성 현릉에 잠든 그가 세운 왕조는 47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황제의 연호를 사용한 왕이 있었습니다. 중국 황제만이 쓰던 그 이름을 고려의 왕이 처음으로 선언했습니다.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개경을 황제의 도시 황도라 부르며 황제의 의례를 시행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소,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 그는 조용히 왕위에 올랐지만 조용히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해방시킨 손으로 공신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지 불과 2세대. 고려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왕건은 통일을 위해 전국 호족들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왕권은 안정되었지만 동시에 약해졌습니다. 호족들은 각자의 군대와 토지를 쥐고 있었고 왕건의 뒤를 이은 해종과 정종은 그 권력 다툼 속에서 짧은 재위 끝에 쓰러져 갔습니다. 949년 25세 왕소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형들이 왜 무너졌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즉위 후 7년간 조용히 세력을 정비하며 기다렸습니다. 956년 광종 7년 왕은 마침내 첫 번째 칼을 뽑았습니다. 노비 안검법. 전쟁과 혼란 속에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양민을 조사해 본래의 신분으로 돌려보내는 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비는 그들의 군사력이자 경제력이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노비는 곧 도원 가능한 병력이었고 광종은 그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해방된 노비들은 국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호족의 힘은 줄어들고 왕권은 강화되었습니다. 백성에게는 해방이었고 호족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아마도 광종은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958년 두 번째 칼이었습니다. 과거제. 후주 출신 학자 쌍기의 건의로 시작된 이 제도는 고려를 근본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고려의 관직은 가문과 혈통이 좌우했습니다. 호족의 아들은 호족의 관리가 되었고 능력보다 피가 중요했습니다. 이제 왕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고 왕이 직접 합격자를 선발했습니다. 출신보다 능력이 중요해지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관리들, 왕이 뽑고 왕이 키우고 왕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광종은 자신의 통치를 지탱할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종 후반기 기록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공심과 호족 출신 관리들이 영모 혐의로 처형되고 유배되었습니다. 아들 경종이 눈물로 구명을 청했다는 기록도 전해지지만 광종은 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국가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공포 정치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광종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두 형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청년이 왕이 된 후에도 그 두려움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란 그런 것입니다. 손에 쥘수록 잃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975년 광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26년 노비 안검법으로 해방된 백성들, 과거제로 열린 문치의 시대, 그리고 비로소 왕다운 나라가 된 고려. 그것이 그의 유산이었습니다. 고려사는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기에는 정사를 잘 다스렸으나 후기에는 의심이 많아 형벌이 지나쳤다. 성군이었을까요? 폭군이었을까요? 개혁가였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이었을까요? 광종 왕소는 고려의 체질을 바꾸었습니다. 그 변화의 대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입니다. 칼로 세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태조 왕건은 전쟁으로 고려를 창업했고 광종은 숙청으로 왕권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칼로 세운 것은 칼로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981년 21살의 젊은 왕이 즉위했습니다. 고려의 6번째 임금 성조. 그는 칼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노신하의 문장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광종이 남긴 고려는 강력했지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26년의 숙청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깊은 불신이 남았습니다. 과거제로 인재들은 모여들었으나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체계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은 있었으나 시스템이 없었고, 권력은 있었으나 통치 철학이 희미했습니다. 병종이 제위 6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태조의 손자이자 광종의 조카인 성종이 왕위를 잇습니다. 그는 삼촌의 공포 정치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982년 한 신하가 그 물음에 답했습니다. 최승로, 나이 60, 5왕을 섬겨온 노신하,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로 태조 시대부터 살아남아 광종의 숙청을 견뎌낸 인물입니다. 무엇이 나라를 살리고 무엇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지 60년의 세월로 체득한 산 진인이었습니다. 그가 성종에게 올린 상소의 이름은 시무 28조. 지금 이 시대에 마땅히 행해야 할 28가지 일들. 그것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나아가야 할 정체성에 대한 한 노정치인의 필생의 답안지였습니다.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태조 이래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최승로는 불교가 국가 통치의 원리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사찰 행사와 재정 낭비를 비판하며 유교적 관료 국가를 제안했습니다. 왕은 덕으로 다스리고 신하는 충으로 보좌하며 임금과 신하가 법과 제도 아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 그는 또한 광종의 가혹한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신하가 두려움 없이 간언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선다고 역설했습니다. 성종은 그 뼈아픈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글을 현실의 법령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마땅하게 행하겠소. 982년 전국 12곳에 목을 설치했습니다.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의 중앙 관리를 파견한 것입니다. 호족들이 장악했던 지방을 제도로 해체하고 중앙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992년에는 국자감을 정비했습니다. 유교 경전으로 관료를 길러내는 국립대학. 과거제가 문을 여는 시험이었다면 국자감은 그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었습니다. 성종은 또한 이성육부의 중앙 관제를 확립하고 국가 예법을 체계화했습니다. 칼이 아니라 제도로, 두려움이 아니라 원칙으로 고려의 단단한 뼈대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989년 최승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무 28조를 올린 지 7년 후 그가 꿈꾸던 유교 국가의 완성을 다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은 씨앗은 이미 고려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왕이 신하의 죽음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최승로가 평생 주장했던 나라의 증명이었습니다. 5 임금을 거치며 살아남은 노신하는 단 한 명의 왕과 단 하나의 글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997년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16년 그가 남긴 것은 500년 고려 왕조를 지탱할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방을 통치하는 체계,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왕과 신하 사이의 공적 원칙, 광종이 왕권을 세웠다면 성종은 비로소 나라를 세웠습니다. 60 노신하의 28개 문장이 고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붓 한 자루의 힘이 칼의 기억보다 더 오래 역사에 남았습니다.